안녕하세요. 이승규 변호사입니다. 자, 민법 2조 세 번째 강의죠. 자, 신의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자, OX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 OX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신림동, 지금 대학동이죠. 거기 가가지고 법무사인가 이렇게 뭐 기출문제 집 얇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문만 이렇게 뽑아서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서 지금 단계에서 한번 풀어볼 만한 것만 발췌했어요. 자, 볼까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에 무효를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위반해서 무효인 자가 스스로 그런 걸 주장하는 걸 뭐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강행법규라는 그 입법 취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자 이런 경우에도 신의칙에 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보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에 무효를 주장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이제 강의했던 게 수익보장약정인가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칙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 있어요.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채무자한테 1,000만 원 줘 그랬더니 언제든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권리 행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행동을 통해서 소멸시효 항변을 안 할 것 같은 태도를 계속 취해왔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하자마자 시효로 소멸됐다. 10년이 지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칙 2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리남용을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 이게 더 많죠. 이런 판례들이. 권리남용을 인정할 때 주관적 요건으로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되면서 상대방한테 고통만 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더 많죠. 그런데 이런 주관적 요건이 완화되는 판례도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 그죠? 시효 완성. 자, 요거는 이제 채권자가 뭐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이익이 되잖아요. 권리남용을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주관적 요건에서는 본인한테 이익도 안 되고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는 이 요건이 필요한데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신의성실을 적용해서 권리남용이다. 시효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자, 이거 판단할 때에는 여기도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따라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 부분도 여기에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죠. 자, 이런 판례들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법 제2조는 강행 규정으로 보는 게 판례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임원 또는 직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이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에 다니다 보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임원들은 당연히 이렇게 연대보증을 하는데 회사를 떠난 경우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게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중에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 피상속인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인이 되죠. 그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피가 난다고 그러죠. 피가 나니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도 좋죠. 뭐 두 물자로 외우기도 하고 뭐 다양한데, 일단 뭐 이해하는 건 당연히 이해하는 건데 즉각적으로 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상속인 중에 1인이 제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말하는 거죠. 제 형제들도 상속인이고 제 어머니도 상속인이죠. 어쨌든. 자, 그렇지만 상속인 중에 1인인 제가 피상속인의 생존 시 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이 말이죠.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후에 상속 포기 이 말을 번복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말인데, 자, 아버지 계실 때 상속을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상속 개시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사망 후 말이에요. 자,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 포기는 원래 아버지 사망 후에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포기하는 거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상속 포기하겠다는 약정으로 상속 포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 포기 절차가 있어요. 근데 생전에 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그거는 상속 포기가 아니죠. 민법에 따른 절차도 아니고 그런 거를 상속 포기라고 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상속 개시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 측에 반해서 뭐 이게 뭐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이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 관계를 규제하는 지배 원리다. 맞습니다. 일반 조항이라고 해요, 이걸. 일반 조항. 다만 이제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 경계, 이런 법원이 있죠. 법원이라고 하죠. 일반 조항으로 너무 많이 일반 조항을 너무 많이 적용하지 말아라, 재판장들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맞게 정해진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이런 조항을 함부로 이제 재판부가 자꾸 적용하게 되면 불이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이타라는 게 재판할 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재판부가 이 조항을 적용할지도 모른다는 힌트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거 신의 측에 반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재판부에서 느닷없이 제 2조를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신의 측은 일반 조항으로서 계약법 영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자,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이 공용되는 도로, 공로가 되면,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다 맞네요. 어쨌든.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다. 요건 이제 지금 단계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다루는 거라 넣었습니다. 요건 이제 소유권, 물권에서 소유권 배울 때 아마 나올 텐데, 이 권리남용이 되긴 하는데요. 지료는 어때요?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해당 주민들이 내 땅인데, 수십 년간 해당 주민들이 내 땅을 통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보상도 안 해주고 저한테 수십 년간 그렇게 일반인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이렇게 깔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좀 덜 하겠지만 이런 판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도로를 깔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당장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민들이니까 그냥 놔뒀죠. 내뒀죠.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제 땅을 팔아요. 또는 제 땅을 누군가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제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갑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무슨 이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딱 보니까 경매 낙찰을 받기 전에도 이제 인식은 했겠죠. 와서 한번 봤을 테니까. 땅 일부가 일반인들이 막 그 통행을 하고 도로까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송이요? 도로 철거. 도로 아스팔트 철거해라. 그다음에 점유 이전해라 나한테. 그리고 그 지자체 너희들 일반인들 통행 못하게 좀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했을 때 수십 년간 그 공로로 사용됐죠. 공용으로. 그래서 이게 공로화. 공로화라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쓴다는 거죠. 이 공로화된 도로를 철거하면 공익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철거, 점유 이전, 통행 금지 이런 것들은 기각시킵니다. 다만 뭐가 가능해요? 지련을 청구할 수 있게. 여긴 나오지 않지만 지련을 청구하면 이때는 승소합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하셔야 될 게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 제한 이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 제한 이론 지금 이 말한 거하고는 다른 건데 이런 이론이 적용되면 이때는 지료 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 제한 이론이 적용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 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도로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저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익이 되죠. 제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 땅 일부를 내놨으니까. 제 땅 일부를 내놓고 그 일부가 주민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들도 자기 땅들을 조금씩 내놔요. 뭐 양평 같은 데 가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제 땅과 제 건물을 낙찰받은 경매 낙찰자 경락인이 내 땅을 주민들이 쓰는 거 그리고 내 땅을 내놓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또 똑같이 도로를 깔아주는데 지자체를 상대로 이때 소송을 하면 이때는 철거 청구도 안 되고 점유 이전도 안 되고 토지 인도도 안 되고 통행 금지도 안 되고 지료 청구도 안 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본인한테도 이익이 됐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안이죠. 어쨌든 그냥 착한 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 제한 이론은 저한테도 이익이 되고 토지 소유자한테도 이익이 됐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또 내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지료 청구조차 안 된다. 뭐 제가 생각나는 것들, 특히 이제 부동산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 소송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 한 번씩 들어두면 도움이 되시고 실제 이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 제한 이론은 제가 볼 때 조만간 뭐 변호사 시험 주관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재작년인가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강의하기 전에 변호사 시험 문제, 그다음에 사법 시험 문제도 많이 풀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최근에 쏟아졌던 판결들이 2차 시험이 아니죠, 지금은. 변호사 시험, 논술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의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판례가 많이 쏟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관련되는 판례도 많이 쏟아졌어요. 공유자 사이에 인도 청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OX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